올해가 저 같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난감한 해입니다. 사이클상으로 나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기대할 만한 해가 되거든요. 사이클상은 안 좋은 해지만 에게는 찬스가 오는 해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금을 반드시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비트코인계의 1타 강사 한양대학교의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 가상화폐에 투자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의견이 참 분분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 다 사기 아니냐, 걱정된다, 너도 조심해라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뭐라고 말해야 가상화폐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투자는 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 쪽에는 사기도 많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검증된 자산에 한정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부동산이 문제인데요. 사실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볼 수도 있지만 화폐 가치가 그만큼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세상에 확실한 게 별로 없지만 확실한 걸 하나 말한다면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진다. 저희가 어렸을 때 사 먹었던 뭐 새우깡이나 이런 것들의 가격은 100원 단위였습니다. 지금은 그게 몇천 원 하지 않습니까? 라면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진실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원화나 달러 가치는 떨어질 겁니다. 뭔가에 닷을 내려야 되는데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를 잘 선정해야 되는 안목이 있어야 되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을 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비트코인은 쉽습니다. 비트코인 사는 올라가니까요.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원화 가치나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사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비트코인은 무조건 사는 게 좋습니다. 그 비트코인이 지식인의 돈이라는 표현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그런 말을 종종 했었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제가 주변에 11년 전부터 권해봤지만 오랫동안 보유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하고요. 실제로 가격도 많이 변동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굉장히 깊게 탐구한 사람들입니다. 그 비트코인을 공부하려면 비트코인만 알아서는 안 되고요. 경제학이라든가 사회학이라든가 공학의 기초적인 내용까지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은 지식 근로자들이 이런 걸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지식 근로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해서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사람만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군요. 그런 사람들만 투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투자하면 성공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킬 수 있으니까요. 이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도 부르지 않습니까? 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 가격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경향이 좀 더 큰 것 같은데 왜 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붙인 별명 중에 가장 널리 알려진 게 디지털 금인데요. 금도 비트코인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희소성. 그러니까 금은 땅의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희소한 금속이라서 금이 된 거고요. 비트코인은 수학적으로 희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디지털 금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어떤 자산이 희소하다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니지만 희소하면서 여러 가지 속성이 이제 화폐로서 혹은 자산을 파킹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파킹해 놓을 수 있는 대상으로서 삼기 좋은 거죠. 금도 비트코인도.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미래에는 비트코인이 금도 뛰어넘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해 왔죠. 그러니까 저 같은 강세론자들은 비트코인이 금을 반드시 넘어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사실 역사성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주 오랫동안 인류가 믿어왔다는 거 빼놓고는 금보다 더 우월합니다. 만약에 해저 같은 데서 금광을 16세기, 17세기에 스페인에서 금을 찾거나 19세기에 미국에서 금을 찾았던 것처럼 그런 대량의 금광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렇죠. 근데 비트코인은 그럴 위험성이 없습니다. 금 가격이 오르는 것이 해저의 금을 개발하게 하도록 하는 유인이 되는 거죠. 근데 비트코인은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질 않거든요. 생산량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로 만약에 비트코인의 시총이 금보다 넘어간다면 그러면 금융시장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사실 비트코인이 금의 시총을 넘어서기 전에 전제 조건이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금처럼 보유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움직임이 조금씩 시작이 될 건데요. 금도 사실 금괴금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20-30%는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습니다. 뭐 중앙은행들도 장부상에만 있지 실제 금은 다 런던에 있죠. 네, 실제 금은 중국이 최근에 많이 매집하고 있고요. 미국도 포트녹스라는 군사시설 밑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금에 대한 증서가 이동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금괴금은 금융기업이나 중앙은행들이 갖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금시총에 도전한다는 건 뭐냐면 비트코인도 국가들이나 기관들의 전략 자산이 되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렇게까지 된다면 그땐 진짜 믿을 만한 자산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때는 믿을 만한 자산이 되는데 그때는 여러분들한테 기회가 없는 거죠. 근데 일부 국가들은 이미 자국의 화폐를 비트코인으로 쓰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일부 국가가 아니라 그냥 한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엘살바도르라는 나라가 비트코인에게 이제 화폐의 지위를 부여했고요. 그것만 쓰도록 하는 건 아니지만 화폐의 지위를 부여했다가 IMF한테 세게 경고를 받아가지고 철회했습니까? 철회한 건 아닌데 이제 그닥 강조는 안 하죠. 실제로 그럼 그 나라에서는 비트코인으로 거래가 됩니까? 많이 쓰진 않다고 하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오는 관광 명소에서는 비트코인이 이미 생활화됐고요.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나라의 특성이 있습니다. GDP 한 20% 정도가 미국으로 이민 간 가족들이 보내주는 송금이에요. 그 송금이 들어올 때 이제 기존의 금융망을 통하면 수수료를 많이 내는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기네 나라가 수수료를 지불하는 돈이 GDP의 5%라고 이제 과장을 했지만 그만큼 많다. 그걸 아끼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채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달러로 보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으로 보면 훨씬 더 쌉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많이 이용이 되고 어쨌건 부케레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선택한 이후로 관광 수입도 늘었고요. 많은 것들이 좋아졌습니다. 금값과 비트코인 가격 얘기를 좀 더 하자면 금값은 사실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서 뭐 역사상 최고점을 찍고 있고 반면에 비트코인은 2025년 말부터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 20-30% 낮아 있는 수준입니다. 같이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을까요? 금은 미국의 금융 패권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중국을 비롯한 나라들이 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이 비트코인을 모으고 있지는 않거든요, 아직은. 그래서 금 가격은 올랐고 비트코인이 떨어진 거는 그런 와중에 비트코인을 오래 보유했던 고래들이 10만 달러에서 나는 여기서 이익 실현할래 라고 한 물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떨어졌다고 보시는 네. 건가요? 금의 좋은 점이 뭐냐면요. 금은 횡재한 사람이 없습니다. 횡재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수천 년 전에 있었고요. 이미 다 없어졌죠. 그래서 누군가 금을 갖고 있다면 그거에 대한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하고 구한 거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불과 1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리면 거의 헐값이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헐값에 얻은 사람들이 아직도 존재하거든요. 그들에게 10만 달러에서 비트코인을 팔아도 그들한테는 뭐 수천억이 생기는 돈이니까 그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손바꿈을 하고 나서 비트코인도 이제 좀 더 성숙한 자산, 좀 더 안전한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아, 그 사람들이 일단 가지고 있는 걸 좀 내놔야 이게 좀 더 성숙해지겠군요. 그렇습니다. 언제쯤 다 내놓을까요?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10만 달러 선에서 상당히 이제 못 기다리는 사람들의 손은 다 떠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이 2025년 10월에 12만 6천 달러 가장 최고가였고요. 우리 돈 한 1억 7,500만 원. 그리고 며칠 만에 9만 달러로 떨어졌고 지금 녹화 날은 오늘 얼마죠? 9만 3천 달러입니다. 9만 3천 달러. 다시 조금 올랐네요. 왜 올랐나요? 8만 5천까지 떨어졌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2020년이 밝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9만 달러를 회복했는데요. 어떤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한 날 이후로 갑자기 올랐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도 연관이 됩니까? 인과관계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시점은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뭐 하면 또 오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고정 자기 지지자들한테 인기가 없어졌던 앱스타인 사건 때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두로를 체포하니까 올라간 걸 봐서는 지금 트럼프라는 키워드하고 비트코인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9만 3천 매수 타이밍이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더 떨어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지금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12만 달러까지 갔기 때문에 9만 3천이면 굉장히 안정적인 가격대에 온 것 같은데 이게 아직도 화라산처럼 땅이 굳어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가시적인 게 없거든요. 이제 가시적인 게 나와야 됩니다. 미국에서 크래러티 법안이 통과돼야 되고 그다음에 토큰화에 대한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서 크립토가 이제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담는 자산으로 굳어지는 게 명확해져야지 이제 비트코인도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무슨 제도가 통과된다고요? 크래러티 법안이라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과 여러 가지 크립토에 대해서 규제 명확성을 하기 위해서 만든 법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상원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과되면 여러 알트코인들도 증권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요. 어쨌건 규제가 명확해지니까 기업들이 이거에 대해서 행동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면 구글이나 애플이나 삼성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은 크립토 시장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규제가 명확해져야지 들어오는데 규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지금까지 주저하고 있는 모습들이거든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빅테크들이 어떤 행보를 보일 거고 401k라고 하는데 연기금이나 이런 기관들의 자금도 일부 비트코인을 담을 거고 하면서 이제 지금보다는 뚜렷해지겠죠. 올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있다면서요. JP모건을 비롯해서 많은 기관들이 올해가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기록한다. 17만 달러, 15만 달러 정도 예측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바로 중간선거
규제 명확성 그리고 토큰화입니다. 그것들이 되면 정말로 최고가를 갈 수도 있다. 네. 그것도 역시 아까 말씀하신 사이클상 올해는 안 좋을 것이다 하고는 또 좀 배치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저 같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한테 굉장히 난감한 해입니다. 왜냐하면 사이클상으로 나쁘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기대할 만한 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찾은 탈출구는 뭐냐면 비트코인의 사이클상은 안 좋은 해지만 이더리움에게는 찬스가 오는 해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이 찬스를 잡는다면 비트코인은 끌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역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요새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투자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한다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그 통화 주권이라는 말이 머리에 남아 있는데 통화 주권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떻게 보면 좀 배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이렇게 우리나라 통화와 관계없는 국제적인 자산을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우리나라의 통화 주권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한국은행의 자율적인 이자율 정책이나 환율 정책을 많이 제약하죠.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한국은행이 원화 가치를 좀 절하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만약에 국민들이 알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원화가 가치가 절하되니까 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가야지라고 옮깁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굳이 원화를 갖다 팔지 않아도 원화 가치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뭐 50km 속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100km가 되는 거죠. 또 속도를 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재량권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조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자국 통화를 자기 주머니에 갖고 있을 때 환율 정책도 먹히는 거고 이자율 정책도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외국 통화를 어떤 형태로건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그것이 보편화가 되면 그런 자율권이 한국은행한테 없는 거죠. 우리나라 화폐가 아닌 다른 화폐, 다른 투자 가치를 보유하기가 너무 쉬워지면 사실 통화 정책을 조절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미 근데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구조가 바뀌어갖고 이제 그런 권한이 제약이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이제 예시로 많이 드는데 2014년, 15년 때 그리스에서 굉장히 큰 긴축 위기가 왔어요. 그때 그리스인들이 어디 가서 데모를 했냐면 독일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를 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방문했을 때 막 지식인들이 나가서 시위하고 이런 거를 KBS가 가서 찍고 이런 영상이 남아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노조나 이런 데서 미국 대사관 앞에 가서 데모를 하는데 아젠다가 미군 철수 이런 게 아니고요. 이자율 낮춰라. 긴축 풀어라 이런 거죠. 유럽이 재정 단위는 국가인데 통화 단위는 유럽 전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통화 단위하고 재정 단위가 안 맞으니까 포르투갈이나 그리스나 스위스, 스페인처럼 완화적 정책을 펴야 될 때 못 핀 거죠. 완화적 정책을 누가 막느냐? ECB가 막는데 ECB의 뒤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힘을 펼치고 있냐? 독일인 거죠. 그래서 독일한테 이제 화살을 돌렸던 건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일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사건 이후에 통화를 권역에서 합치는 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경각심이 생겼죠. 그런데 어차피 비트코인이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국내 통화 정책을 예전처럼 마음대로 하기에는 한계가 좀 있겠군요. 비트코인은 큰 영향은 없는 것 같아요. 아직은 비트코인은 대중적인 자산도 아니고 주변에 일반인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거나 갖고 있는 경우도 보기 어렵고 그 양도 많지 않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상당히 다릅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우리나라 공장지대를 중심으로 해서 퍼져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정말 국민들이 선택할 수가 있는 거고 최근에 너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원화 환율이 되게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더 불안해집니다. 그러겠죠. 빠져나갔으니까.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밀어붙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저는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코인을 강조하는 배경은 뭔가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왜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냐면요. 이게 미국의 의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럼 왜 직국계도 많은 나라의 중앙은행이 난처해질 이 일을 벌였느냐? 미국이 몰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4년도가 되게 기념비적인 해인데요. 트럼프가 당선된 해기도 하지만 미국이 채권에 대해서 주는 이자 예산이 국방비에 쓰는 예산을 앞질렀습니다. 이게 후보 연구소 같은 데서는 2035년으로 예상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돈을 풀었고 그래서 인플레이션 생기니까 이자를 높여가지고 미국도 채권 이자를 많이 지불해야 되는 일이 생겨서 11년이나 앞당겨졌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국방비보다 채권에 대한 이자를 더 지급하는 이 원년이 돼버렸는데 이게 고착화되거든요. 더 늘면 늘지 줄질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이미 개인으로 따지면 카드 돌려막기를 시작한 겁니다. 카드 돌려막기는 지금 당장 괜찮지만 이건 끝이 보이는 거잖아요. 미국은 채권을 덜 발행하든지 아니면 세계 경찰을 그만둬야 됩니다. 몰린 상태거든요. 근데 트럼프 2기는 세계 경찰을 그만두는 대신에 채권을 더 찍어내기로 하고 그거에 대한 범퍼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삼은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전 세계인이 쓰면 쓸수록 각국이 발행한 국채 대신에 미국 국채를 개별 국가의 국민들이 소유하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지니어스 법안, 달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의 기본 내용이 뭐냐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면 그 돈을 달러로 갖고 있든지 아니면 3개월 미만의 미국 국채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채 소비를 늘리겠다는 보관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속에서 미국 엘리트들은 미국 국채의 활로를 본 겁니다. 이거 되게 재밌는 일인데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누가 산 거냐면 중국인들이 샀습니다.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산 이유는 중국이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했기 때문이거든요. 비트코인 거래소를 금지하니까 중국인들은 은행 계좌로 다니지 않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바이낸스 같은 여객 거래소에 보내서 비트코인을 투자했던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국채 위기가 왜 왔냐면 중국이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를 보면 미국으로 다시 이 달러를 환류시키면서 국채를 사야 되거든요. 근데 시진핑이 집권한 2012년도부터 중국은 미국 국채 보유량을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국채가 활로를 잃어버린 거예요. 할 데가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근데 미국 엘리트 피터 틸이 봤더니 이게 너무 예술적인 현상이 발생한 거예요. 중국 정부는 미국 국채를 안 사는데 중국인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서 간접적으로 미국 국채에 투자한 셈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걸 확산하자. 트럼프 2기 동안 이거를 크게 확산하자. 그래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가의 의지입니다.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통화 정책이나 화폐 정책이 점점 어려워진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디지털 화폐예요. 지난달에 촬영하느라고 상하이를 갔다 왔는데 100원도 안 받고 갔습니다. 환전을 아예 안 했어요. 그냥 그 어플로만 다 돈을 내고 다녔거든요. 심지어 무슨 뭐 100원짜리 껌 살 때도 다 그 어플로 쓰더라고요. 정책 면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은데도 예를 들면 중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디지털 화폐를 굉장히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뭔가요? CBDC라고 하는데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나 위안화 스테이블코인과는 다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인데요. 주류 경제학자들 중에 케인즈안이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거시경제 정책에 개입을 해야지 된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이들에게 있어서 CBDC는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왜 우리 지역화폐라든가 재난지원금 같은 거는 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경제학적으로 마이너스 이자라고 합니다. 돈이 썩는 거죠. 돈을 안 쓰고 있으면 썩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인즈안들은 이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주머니에서 돈을 쓰게 해야 되는데 돈을 썩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우리 지갑에 꽂아준 상태에서 마이너스 이자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면 재정정책이나 홍화정책을 통해 갖고 돈을 쓰게 하는 것과 마이너스 이자율을 통해 갖고 돈을 쓰게 하는 게 뭐가 다르냐 하면 재정정책이나 홍화정책은 모두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의 빚입니다. 아, 그렇죠. 그런데 마이너스 이자는 빚이 아니거든요. 그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정부들이 이 CBDC를 관철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바로 이 마이너스 이자율에 대한 생각을 잃고 반대 캠페인도 일어났던 거죠. 이 마이너스 이자가 바로 디지털 화폐를 퍼뜨리려고 하는 경제학자들의 의도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의 힘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밀어붙이면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과도기인데요. 기존에 이제 위챗이라든가 이런 걸 쓰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한테 선택권이 있어.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중앙은행이 발행한 CBDC가 있는데 CBDC하고 민간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이 평상시에는 똑같이 기능하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이자를 매기거나 사용 한도를 정하거나 사용처를 지정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그런 게 없단 말이죠. 오히려 이자를 주려고 하고. 그러면 사람들의 선택은 아무리 중국이더라도 정부 돈을 선택 안 하겠죠. 100%는 어렵더라도 유도를 하겠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피터 틸이 보고 있는 겁니다. 피터 틸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퍼뜨리려고 하는 이유는 국채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만이 아니라 피터 틸은 팔란티어를 통해 갖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알리고 있는데요. 현대 문명이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국을 옥죄는 방식 중에 하나가 바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인 겁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퍼져나갈수록 이걸 좋아하는 건 중국인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중국을 중국인과 중국 정부로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네요. 중국 정부의 그립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중국인에 대해서 갖는 통제권을 약화시키는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중앙은행이 얼마 전에 금지했어요. 선언적이지만. 왜 그러냐면 중국 정부는 자본 통제를 위해서 금융 개방을 안 하는데 중국에 있는 부자들은 호시탐탐 자본을 해외로 유출하고 있거든요. 주로 사용되는 게 금, 외국 부동산, 보험까지도 사용되는데 가장 강력한 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가장 강력하고 가장 아무 때나 살 수 있고 사는데 뭐 이유도 필요 없고 그런 거네요. 왜냐하면 중국은 사람의 머릿수로 따졌을 땐 세계 최대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전 세계에 중국 네트워크가 엄청나게 많이 퍼져 있거든요. 이게 중국에서 뭔가를 금지한다 그러면 친인척을 동원해서 전부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나 비트코인을 구해옵니다. 아, 쉽지가 않군요. 중국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이 사게 돼서 중국 중앙정부가 통제권이 약해지는 게 한국 경제엔 이익일까요? 저는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과 토큰화가 국가 비상 상황에 준한다고 보거든요. 국가 비상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통화 주권 같이 정의 내리기 애매한 개념을 붙잡지 말고 금융 주도권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붙잡고 밀어붙인다면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탄력을 받을 거예요. 2017년도 우리나라 불장을 기억하십니까? 엄청나게 가격의 갭이 높았잖아요. 중국이 거래소를 금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국 돈이 일로 왔다는 그렇죠. 얘기죠. 중국인들이 나쁘게 말하면 자금 세탁한 거고요. 여기 와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구입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유도를 해나가야 됩니까? 적어도 이 동북아시아에서 금융 패권은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삼성 갤럭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어느 망을 통해서 다니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폰을 통해서 다닙니다. 왜냐하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금융망을 통하지 않거든요. 그냥 거래소에서 거래소로 나와서 돌아다니는 건데요. 그게 결국은 사람을 통해서 다니는데 폰을 통해서 다닙니다. 폰 투 폰입니다. 전 세계에 중국 블록을 빼버리면 10대 중에 3대는 갤럭시고요. 3대는 아이폰입니다. 물론 중국 블록을 합치면 중국이 워낙에 숫자가 많으니까 20%밖에 안 되는데 중국 블록 밖에서는 30-40%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만약에 우리나라가 놓치지 않고 이 기회를 활용한다면 갤럭시를 통해서 이제 금융이 다니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금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쪽으로 잡아나가야 됩니까? 저는 지금 국가 비상상황이라는 말을 진짜 여러분들한테 놀라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AI하고 크립토의 충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크립토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걸로 아주 구체적으로 오고 있고요. AI는 벌써 신입사원들의 취업문이 닫히는 걸로 우리가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속에서 저는 물론 이제 소소하게 돈 벌 거는 많이 있지만 큰 덩어리로다가 돈 벌 수 있는 영역은 AI거나 크립토라고 보는데요. AI는 우리나라가 아쉽게도 탑티어나 세컨티어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근데 크립토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퍼스트 티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이 전부 내수 산업에서 글로벌 산업으로다가 체질을 바꾸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금산분리라는 원칙을 재벌이 은행을 소유하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이것을 IT 기업들에게는 좀 예외를 적용해 줘서 IT 쪽에서 금융혁신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한국인들이 굉장히 이 디지털 리터러시가 높은 국민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는 금융 패권을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마지막 말씀이 금산분리 완화하자신 거네요. 그렇죠. 지금 디지털 혁명 중에서 가장 큰 게 모바일 혁명인데요. 은행들이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침실까지. 그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거든요. 은행망은 원래 보안망을 하기 때문에 사막이나 정글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사막이나 정글에 스타링크 때문에라도 이제 폰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폰에 어플이 은행 어플이 들어가면 이제 은행이 침실에 들어가는 건데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의 문제입니다. 메타나 네이버, 카카오 같은 IT에 기반한 데가 은행업으로 가는 게 빠를까요? 아니면 은행업들이 네이버나 카카오나 메타 유전자를 가지고 디지털 회사로 바뀌는 게 빠를까요? 물어보면 무조건 앞이죠.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 금산분리라는 거를 너무 강조해서 네이버나 카카오나 삼성이 금융을 절대 못하게 한다면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디어 산업에서 일어난 일이 벌어집니다. 흑백요리사 시즌2가 개봉을 했는데 사회자가 백종원 씨예요. 이게 넷플릭스 등이 가능한 거거든요. 백종원 씨가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는데 한국 플랫폼이라면 가능하지 않은 일을 넷플릭스가 하잖아. 이게 뭘 의미하냐면 한국인들이 이미 한국 콘텐츠를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용을 합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미디어 기업들이 적응을 못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금융이 적응 못하게 만들면 1년이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산 어플을 통해 갖고 삼성전자 주식의 토큰을 거래할 겁니다. 한국인들이. 넷플릭스하고 유튜브랑 똑같은 구조가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높습니다. 참 국경이 없어진 사회라는 게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이 우리나라 사람한테만 적용되니까 그걸 피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니즈가 생기게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가상화폐의 세계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를 나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한양대학교 오태민 교수님과 함께 가상화폐가 가져올 현재 우리나라 또 국제 정세 속에 있는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좀 무서우셨나요?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